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 출원 심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표 등록 출원 심사 부분에 있어서 특허 청장에 의한 심사와 심사관에 의한 심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심사관에 의한 심사에는 좁은 의미의 상표 등록 출원 심사, 그다음에 상표 등록 이의신청 심사,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상표 등록 출원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은 상표 등록 출원이 있게 되면 이제부터는 실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실체 심사를 쭉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거절리에 해당하면은 이거는 상표 등록 이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절리 통지, 즉 의견 제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법 54조가 이렇게 쭉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정적 열거 규정이에요. 열거 규정. 요거 이외에 다른 거 가지고 거절하면 안 돼. 아셨죠? 요건 다시 얘기하면은 뭐야? 상표 등록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뭐야? 상표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구성 요건을 못 갖춘 경우죠. 그다음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이 위반된 경우, 또 외국인의 권리 능력 규정이 위반된 경우, 이것은 인적 요건이다.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표법 33조 상표 등록 요건의 규정이 위반된 경우, 즉 뭐예요? 자타 상표식 필력이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적극적 요건을 못 갖췄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법 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부등록 사유, 구체적 부등록 사유와 제재적 부등록 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밖에 35조의 선출원 위반, 또 38조 1항 일상필출원 위반, 이런 것들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절차적 요건 위반에는 또 뭐예요? 유사 지정 상품은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죠. 출원을 양도할 때 그런 거 위반했다든가,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을 이제 이전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 양도는 불가하다 해서 공유자 전원, 이런 경우 위반된 경우에도 상표 등록은 거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약에 위반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좁은 의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고, 광의 상표 등록 출원의 거절 이유, 즉 이제 광의의 상표 표장인 단체 표장, 또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지적 표시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지적 표시, 공통된과 지적 표시, 이런 것이 법에 정의 규정이 있죠. 그런 그 정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거절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이런 것들은 뭐래요? 원칙적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뭐 업무 함께라면 이전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했는데 위반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등록 거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은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돼요. 그런 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인적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거절이 되는 것이고, 또 지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그 단체 멤버 그 단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멤버의 가입을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막 실적으로는 막 단체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등록 거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 표정 사용하는 이제 사항을 정한 그런 정관 이런 것을 이제 기재해가지고 단체 표정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거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증명표정에 사용하는 사항을 정한 서류, 그 증명표정은 이제 법인이 아닌 자도 출원하셨기 때문에 서류라고 그랬죠. 결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관이나 규약에
증명표정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거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표정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그 증명표정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규정이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든가 뭐 실적으로는 뭐 사용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조건을 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거절.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심사 절차 일반에서 봤듯이 이런 경우 우선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절 이유 통지를 해야 돼.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출원인에게 그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출원인이 밉다고 그냥 거절 결정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거는 판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정 상품별로 거절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는 상표는 지정 상품 뭐뭐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타인의 선천에 의한 등록 상표 뭐뭐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요 그냥 이 출원 상표는 상표제 상품 34조 1항 7호에 위반에 해당해 등록 못함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야 출원인은 뭐 내 상품 전부가 그럼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 중에 일부만 해당된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잘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의견서 대응하는 것이 어디까지 의견서를 내야 되는 거지? 이 상품 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문제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아니면 어떡할 거야? 불안정하잖아요. 출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심사관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어떤 상품이 왜 안 된다는 건지 이렇게 하도록 아예 법에 그냥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엔 심사관님들의 업무가 그만큼 또 늘어난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견서 제출을 안 해. 또 뭐 어떤 경우 보정도 필요한데 그런 거 제출을 안 해. 또는 했어. 근데 해소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뭐야? 거절 결정이죠. 거절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절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 이렇게 여러 개야. A라는 상표에 상품이 여러 개야. A, B, C 상품이 있어. 근데 이 A라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 이유가 있어.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됐어. 그러면 뭐야? B, C도 다 거절되는 거야. A만이 아니고 다. 그러니까 이게 소속물 불가분의 원칙이야. 계쟁물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하나의 계쟁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해주고 요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질 않고 전부 다 거절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등록증 전부 거절. 이거는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쭉 해가지고 거절 결정이 나왔어. 의견서 보정서도 냈는데 해소가 안 되고 또 안 냈거나 해가지고 거절 결정이 나왔어. 그런데 출원이 그때서야 불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했어. 그래서 특허 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이제는 심리를 하는데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견된 거야. 애초에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절 이유가. 그런 경우에는 막바로 거절 신결을 하면 안 되고요. 그때도 뭐야? 의견 제출 통지를 해서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판례예요. 너 한번 기회 줬잖아.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새로운 이유에 대해서 다퉈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차의 심사의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도인데 절차 개속 제도라고 참 낯설은 제도가 상표법에 들어왔어요.
이건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절류 통지, 즉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제출하지 못했어, 출원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는 거야. 나 절차 계속 밟겠소 하는 신청서를 내고, 그러면서 그 거절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대비해 가지고 둔 규정이에요. 싱가포르 조약 제 1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회원국이 있죠. 멤버 칸츄리가, 우리나라 같은 멤버 칸츄리가 상표의 출원 등록 과정에서 출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미준수 시의 구제수단, 기간 미준수 시의 구제수단으로서 기간 연장, 절차 개소, 권리 회복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그 세 개를 다 줘도 되고,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줘도 되고, 그 이상 줘도 돼.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이중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차 계속 제도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견서 이제 나중에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개월 이내에 2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요. 예를 들면 오늘 5월 1일이 의견서 제출 통지서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7월 1일까지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 해가지고 있으면 내라 이런 얘기. 7월 1일까지 2개월을 줘요. 그런데 이제 출원인이 기간 연장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4개월까지. 그렇게 연장이 가능해요.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마드리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개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기간까지도 다 지났어. 그 기간도 기간 연장 신청을 계속 했는데 아무튼 다 만료됐어. 그러면은 그래도 끝이 아니고, 나 그래도 그때서야 비로소 나 이거 안 되겠다, 등록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절차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절차 계속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차 계속 제도예요. 낯설은 제도인데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국제상표등록 출원,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국제상표 마드리드 출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 계속 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 계속 제도 내용 잘 알아두시고 마드리드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알다시피 약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출원공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출원공고하고 이렇게 하고, 이 신청도 없다든가 이 신청 이유 없다든가 이러면은 뭐예요? 상표등록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출원공고에 대해서, 출원공고가 됐다 할 때 이 출원공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원공고는 이제 출원공고 제도를 두는 나라가 있고 출원공고 제도를 두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법정책으로 출원공고주의 대 무공고주의 이렇게 나눠봐요. 우리나라는 이게 권리주의니 등록주의니 선출원주의니 일상별출원주의니 심사주의니 출원공고주의니 이런 식으로 기본 원칙이 쭉 있죠. 그게 대비되는 또 원칙들이 있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원공고 제도, 출원공고주의는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 결정하기 전에 그 출원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퍼블릭에게 이제 공표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이렇게 이제 곧 등록하려고 하려고 그런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상표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중으로부터의 심사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권리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가 이 출원공고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는데 제도가, 왜냐하면 심사관이 신은 아니잖아.
예? 이상의 모든 상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돌되는 상표를. 근데 이 신청인은 알잖아. 이거 내 거랑 유사한 게 공고됐네. 내가 뭐 옛날부터 써가지고 유명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이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사관은 내 선동물 상표가 유사한데 심사관은 다르게 봤네. 나는 유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례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공고주의를 취하는 나라도 있어요. 무공고주의는 전혀 공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등록되면 등록 공고는 해줘. 등록 공고는. 우리나라는 뭐 출원 공고도 해주고 등록되면 또 등록 공고도 해줘. 그래 무공고주의는 출원 공고는 없어. 등록되면 그때서야 등록 공고를 해줘.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의신청 있으면 이의신청 하라는 거야. 예? 이거는 뭐야? 권리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예? 공고했는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의신청 딱 들어오죠. 그러면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가요. 그럼 뭐 심사기간이 뭐야? 내가 아까 8 내지 한 12개월 걸린다 그랬죠. 이의신청 들어오면 뭐야? 결국 18개월 내지 24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퐁 게임이 막 증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뭐야? 그게 그 이상의 기간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권리 신속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 뒤따라오는 많은 유사 상표들은 또 뭐야? 대기 중이야. 그 심사 적체도 가져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경우가 우리처럼 출원공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가 없애버리고 뭐야? 무공고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출원공고제도가 없어. 우리나라나 중국은 있어. 일본은 미국도 있어. 그러나 일본은 없어. 등록되면 등록고 그때서야 등록 공고되면 그때서야 이 신청을 하려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출원공고주의, 출원공고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원공고 절차 및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거절률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출원공고 결정서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을 하고 그때는 그러면서 한 2일에서 한 요즘에 일주일 정도면 인터넷 공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상표 공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2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열람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출원 서류 등 것을 여러 관련서 부속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뭘 공고를 하느냐? 상표 시행령이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다 보시면 돼. 뭘 공고를 하겠습니까? 뭐 출원의 3조서를 공고를 하겠죠. 우선은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이 뭐고 뭐 상표는 어떻고 지정상품하고 류는 어떻고 뭐 출원번호는 어떻고 출원공고 번호, 출원공고 일자, 뭐 우선권장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출원시청에 뭐 그런 우선권장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표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인비저블 마크가 있잖아요.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이런 것은 이제 견본 없으면 이렇게 표시해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표장들은 뭐야? 상표의 설명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표장들이 있죠. 상표 출원 때 우리 설명을 쫙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필수적으로, 어떤 경우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잘 외우느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경우, 상표에 대한 설명. 그럴 때는 그 상표에 대한 설명, 그것을 이제 그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표현의 경우, 소리 상표나 냄새 상표 이런 것들은 시각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기준으로 심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없는 그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각적 표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기재하게끔 돼 있고 소리 상표의 경우는 이제 소리 파일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형 식별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 공고해 주는 거다. 원래 식별력 없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그 내용도 공고를 하고 기타 뭐 직권으로 보정한 경우가 있어요. 공고할 때 경미한 사항은 심사관이 이건데 이거 잘못 쓴 타이핑 못하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소리. 그런 직권 보정의 사항 그런 경우는 거기다 기재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정 공고를 하는 경우 잘못 공고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쇄나 타핑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표 어떤 진흥품의 전부터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예? 공고한 상표하고 출원해서 첨부한 상표가 다른 경우도 있어. 칼라로 했는데 흑백으로 나와 공부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찌그러진 거 해가지고 상표 또는 상품을 판독할 수가 없어. 예? 도대체 뭐야 이게 잘못 인쇄된 거. 그다음에 해당 류 구분이 변경이 된 경우라든가, 이게 메뉴라고 했는데 메뉴 잘못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시각적 표현이 원래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또 공고가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다시 공고하면 돼. 정정 공고. 이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정 공고일이 출원 공고일이라는 거야. 아셨죠? 애초에 잘못된 공고일로 소급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정 공고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출원 공고가 있는 걸로 봐. 그때부터 2개월이 카운팅 되는 거예요. 이건 잘 알아주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정 공고 이외의 사항 5기 또는 누락이 된 경우에는 심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건 정정 공고도 안 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원 공고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출원 공고가 생략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출원 공고 결정이 되면 그 등본을 이제 출원인에게 송달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출원인이 그걸 출원 공고된 상표 등 출원을, 그래갖고 출원 공고가 됐어. 근데 그 상표 등 출원을 분할을 해버려. 이미 분할. 그럼 아무튼 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A, B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할을 해버려. 이게 공고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무튼 이 내용은 공고가 된 거 아니야, 이거는 이미. 이렇게 공고되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미 다 공고돼. 이게 다 포함된 내용 아니에요. 공고된 내용에 이미.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리를 발견할 수 없는 한은 이거 그냥 옛날에 공고했으니까 공고한 걸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 심판을 했어. 그랬더니 이 결정이 잘못된 거네. 즉 이 심사가 잘못된 거네. 이때는 그 거절 결정을 취소해요. 심결에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붙이기 위해서 심사국에 환송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결 주문이 떨어진다고,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출원 단계에서 이미 공고는 된 사실이 있었다. 근데 새로운 또 다른 거절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이것은 공고를 안 한다는 거야. 다시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절 이거 없고, 옛날에 그대로 그냥 공고해가지고 공고했는데 심사관이 다시 보고 마음 바뀌어서 또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 결정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올라갔어.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마음 바꿔서 이렇게 한 게 그게 잘못이야. 원래 이건 정당 문제 없어. 거절이 해당 안 해. 이러면은 또 공고할 건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권보정인데,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명백한 오기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출원의 보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출원의 보정에 이제 그 직권 보정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출원 공고 때와 관련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조문을 봅시다. 심사관은 출원 공고 결정을 할 때에 직권 보정하는 거야. 출원 공고 결정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명백히 잘못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게 직권 보정이야. 그럼 이제 직권 보정을 하려면은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하면서 거기에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직권으로 보정을 했다 하는 걸 출원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대개는 뭐 그 문제가 없어. 대개는. 그러니까 출원인들 다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 까다로운 출원인이다면,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심사는 임의로 막 직권으로 보정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출원인이 그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직권 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 이제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출원이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그 직권 보정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에? 그래 놓고 뭐야? 그러면 출원 공고 결정도 함께 취소되는 걸로 보는 거야. 거기에 직권으로 보정합니다가 나갔잖아요. 그 써가지고 출원 공고 결정 등본에. 그게 잘못됐다는, 그 소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원 공고 결정도 함께 취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심사를 해야 돼. 그러려면. 그러면은 뭐야? 대개는 심사관 얘기가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는 거절되는 거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직권 보정하는데 그 별거 아닌데도 또 보정서 내고 보정서 내라 기다렸다가 또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이렇게 직권해서 해줘야지 해가지고 마음 좋게 해서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막 따지고 들면 대개는 그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때로 또 출원인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나갔던 출원고 결정은 취소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출원서에 명백한 오의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2010년에 이제 도입됐는데 이것이 이제 직권 보정 제도예요. 그럼 직권 보정을 언제 하느냐? 아까 조문에서 나왔던 출원고 결정할 때 하는 거예요. 직권 보정의 대상은 뭐야? 명백한 오의가 있는 경우야. 명백한 오의의 경우. 그다음에 그러면 상품류 구분이 잘못됐다. 이때는 그 상품 전체류가 잘못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A 상품, B 상품, C 상품 이렇게 해서 A 상품 출원하면서 근데 이건 분명히 25류인데 26류로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아마 타이핑하다 잘못했나 봐. 그럴 땐 심사를 받아 이건 다 A도 B도 C도 다 25류거든. 근데 숫자만 26류라 그랬어. 이건 25류. 이렇게 해가지고 직권 보정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A는 25류, B는 27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돼. 상품 뷰로 하는 건. 지정상품 전체 구분류에 잘못 기되는 경우 하나는 것이고, 특정 지정상품의 류 구분의 오의가 이렇게 됐다. 그럴 때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의견 제출 통지를 내가지고 정정 제대로 보정하게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직권 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걸 통보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출원 결정서에 이런 걸 직권 보정했다 해가지고 기재해가지고 출원인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럼 이제 출원인은 만약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은 이제 2개월 이내에 출원고 기간 내에 이제 2개월이죠. 기간 내 의견서를 낼 수가 있고, 그럼 의견서를 이제 제출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그럼 뭐야? 이제 직권 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출원고 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직권 보정 없었던 상태로 봐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재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 등록 거절인데, 이건 이제 직권 보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심사관은 이제 출원 공고를 했어. 그런데 하고 나서야 어떤 거절률을 발견한 경우도 종종 가끔 있어요. 종종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있어. 드물게.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도 의견서를 제출 통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은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견서 통지 없이 그냥 직권으로 거절 결정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침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출원 공고 후에 거절 발견한 경우에 심사관은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직권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문장이야. 알았죠?
자, 그럼 출원공고 효과. 출원공고 효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출원 보정의 제한, 손실보상 청구권, 상표 등록 이의 신청. 이게 출원 공고의 효과예요. 출원 보정의 제한은 우리가 출원 보정 때 설명드렸어요.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에 보정이냐,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후에 보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시기, 보정 대상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이 됐으면 일단 내용이 심사를 거쳐서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막 보정할 수 있다면 또다시 심사해야 되고 또다시 심사해야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정 대상과 시기가 특별히 더 제한이 돼 있어. 제한이 돼 있어. 그래서 이때 뭘 보정할 수 있느냐? 지정상품, 또 상표 이런 걸 보정이 대상이 되는데 상표에 대한 설명도 된다 그랬죠. 법에 없지만은 된다 그랬고. 그러면 어떤 거 하느냐? 거절 이유 또는 거절 결정 이유 또는 이의신청 이유 여기에 나타난 거에 한해서만 보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보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기도 제한돼 있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절 이유 통지, 즉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 제출 기간 이내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었다? 그러면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세요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때까지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그 답변서 제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정의 시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정 대상도 거절 이유나 거절 결정 이유나 또는 이의신청 이유나 요거에 하나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제한이 따른다는 거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모든 조문들이 잘 나오고 그냥 해석과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돼.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주관식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올해 또 나왔죠. 자주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으셔. 이거는 손실보상 청구권인 것은 종래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없었어요. 상표권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손실보상 청구 이런 거는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그 가입에 따르면 거기에는 국제상표등록 출원에 대해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2개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상표등록 출원하고 그러면 국내상표등록 출원도 형평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표 등록 전의 출원 상표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임시보호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때 임시보호권인 것은 채권적 권리예요. 즉 채권적 권리 금전적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준물권적 권리가 아니에요. 물권이라는 건 뭐야? 배타권 특성 아니야. 배타성.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야. 인정션을 금지 사용 금지 청구권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이 물권의 특성이고 채권적 권리는 금전 배상의 원칙 아니야. 그래서 금전적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거 상표권은 무지재산권, 지식재산권이니까 물권에 준하는 권리다 해서 준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주 준물권적 권리가 아니고 이 임시보호권이라는 것은 즉 손실보상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인 금전적 청구권이다 하는 거야. 자, 이런 배경하에서 이 손실보상 청구권 제도가 우리 상표법에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건 출제가 된 거예요. 왜 어떻게 도입된 건지. 자,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조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출원인은 이제 출원 공고가 있은 후에 이제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그러면 서면으로 경고를 해가지고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원 공고 전이라도 그럼 전은 어떻게 되느냐? 출원 공고 전이라도 상표 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걸 제시하면서 경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 출원서 4번, 그다음에 출원번호 통지서 4번 내면서 그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
하는 거, 확보한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출연했는데 상표 유사하고 당신 쓴 상표하고 내 거는 이래서 동일돈 유사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등록이 되면 당신의 사용은 이제 내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 등록되면 이제부터 이거 다른 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는 당신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겠죠. 그렇게 공격을 칼을 꺼냈으면 그 사람은 또 입장에서는 뭐야? 정보 제공을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든지 막 이럴 수도 있죠. 꼭 이게 뭐야? 이렇게 권리 행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차라리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우선심사 신청해서 빨리 등록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낫겠죠. 그냥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내 등록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쓰냐. 그래서 위와 같은 경고를 한 후에는 이제 나중에 경고 후부터 상표권을 설정 등록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그런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걸 잘 봅시다. 상표권 설정 등록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자, 출원 공고가 됐죠. 그 다음에 등록 결정이 나왔죠.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내죠. 그러면 설정 등록이 되죠.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상표권 설정, 상표 등록 결정 때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표권 설정 등록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등록 결정 때가 아니고 뭐야? 등록할 때까지로 돼 있잖아요. 등록 결정일로부터 등록 때까지는 뭐야? 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어. 등록 결정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등록 내면은 뭐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 후 상표권 설정 등록할 때까지냐, 경고 후 상표 등록 결정 때까지냐, 이걸 잘 구분하는지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법조문을 정확히 눈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표 등록 설정할 등록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 손실보상 청구권은 권리 행사를 이렇게 설정 등록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 설정 등록이 된 이후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표권 설정 등록 이후에 행사해야 돼.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정 등록이 됐는데 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소멸시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침해 발생 사실이 있었어? 그랬는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그럼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가 뭐야? 10년 아니야? 그러면 소멸시효야.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록 전에 사용이 돼서는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로 할 수가 있고 등록 후에 사용이 돼서는 뭐야? 그와 별도로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표법에서 규정한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그러니까 동일유사 상표, 동일유사 상품, 또 침해로 보는 행위, 그다음에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또 문서제출 명령 이런 것들은 다 준용이 돼요. 원래는 이런 건 손해배상하고 주로 관련된 건데 이건 손실보상에도 준용이 돼요. 그 다음에 민법의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그러니까 침해자 공동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그런 것, 이런 것도 다 손실보상 청구권에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것은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손해액 추정 같은 거, 또 뭐 고의 추정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건 준용이 되고 어떤 건 준용이 안 되는지 잘 알아놓으셔야 돼.
예, 뭐 손해액 추정 이런 것은 준용이 안 되는 고의 추정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손실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청구인에게 있는 거야. 손실보상 청구권, 즉 상표권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어때? 손해액이 추정되니까 뭐야? 이거 추정되는 거 부인하려면 뭐야? 침해자가 나 그렇게까지 손해 입히지 않았어. 금액은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은 내가 이만큼 손실 입었어라는 것을 상표권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상의 손실에 관해서는 입증 책임, 그런 것을 관한 입증 책임은 아닙니다.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상표에 썼다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 걸로 봐요. 뭐냐? 출원이 포기됐다거나, 출원 포기가 아시죠? 출원가 진행 중인데 나 더 이상 등록받는 거 관심 없어요 라고 포기서 내는 거, 그게 출원 포기야. 그 다음에 또 포기로 간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출원 취하, 나 이 출원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해주시오라는 게 출원 취하고, 출원 무효, 이런 절차 이런 거 보정 명령 받았는데 안 해. 그러면 출원 무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출원이 거절된 경우, 거절이 확정됐어. 이런 경우도 안 되고요. 또 그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뭐야? 무효는 뭐야? 처음부터 상표 등록이 없었던 걸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다만 뭐야? 후발적 무효 사유의 경우는 예외죠. 그럼 뭐 등록은 일단 유효한 거고 일정 기간 유효하게 존속해 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후발적 무효 사유가 발생하게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상표권은 상실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시적 무효사유에만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가 이 손실보상 청구권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고 조문을 가지고 잘 외우고 거기 해석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원 효과로, 공고 효과로서는 상표 등록 이의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제 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이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